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14년 10월 6일 중국 포털 사이트인 텐야루탄 커뮤니티에 기묘한 게시글 하나가 등장합니다. 웨이보 샤우팅 오류기의 정체. 여기서 웨이보는 중국판 SNS를 의미합니다. 이 게시글 작성자 A씨는 우연히 샤우팅 오류기라는 계정을 알게 되었다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죠. 프로필 사진을 보시면 단박에 예쁘장한 외모에 훤칠한 키를 가진 여성이 눈에 띄었습니다. 자연스럽게 A씨는 그녀의 몇 가지 인적사항도 알게 되는데 그녀가 중국에 있는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살고 있고 본명은 황옌. 그리고 중국 유명한 베이징 영화대학에 지원한 적이 있다는 등등 합격 유무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녀가 그만큼 재능 넘치는 여성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피드에 섬뜩한 사진 한 장이 올라옵니다. 바로 이 모습인데요. 얼굴이 잔뜩 일그러져 있죠. 뿐만 아니라 오른손에 뭘 들고 있나 보니까 이 밀대 걸레에다가 빨간색 노끈으로 날카로운 부엌칼을 고정시켰습니다. 한편 왼손에는 나비 표본 액자가 들려 있는데 이것 또한 거꾸로였죠. 뭔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얼굴 표정이 기괴한데 마치 으르렁대듯이 입을 크게 벌리며 이를 드러내고 있고요. 눈을 바짝 치켜뜨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죠. 약간 겁을 주고 싶어 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또 이와는 상반되게 그녀가 입고 있는 옷은 다소 꾀죄죄합니다. 사실 이상한 건 사진만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올린 게시글을 살펴보면 6월 27일 어제 낮부터 외할머니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 납치범들이 그녀를 살해한 게 분명하다. 얼마 후에 이 그녀의 계정에 또 다른 게시물이 올라옵니다. 주목을 바로 받게 되는데 이번엔 이 칼이 달린 밀대를 들고 있는 게 그녀의 엄마예요. 황인과 같은 포즈로 한 손에는 칼을 들었지만 또 다른 손에는 강아지를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 또한 어딘가 불편해요. 이때 게시글을 보면 7월 11일 엄마도 납치범들이 우리 집에 올까 두려워하고 있다. 그래서 엄마가 집을 지키고 있다. 황해는 자신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피디의 집 주소까지 공개합니다. 그러면서 만약 우리 무녀가 무슨 일을 당하게 되면 경찰이 이걸 보고 찾아와 달라는 부탁을 덧붙였죠. 그렇게 평범한 젊은 여성의 SNS는 어느 순간 기이하고 걱정스러운 게시물로 뒤덮이게 됩니다. 이걸 본 A씨 또한 덜컥 겁이 났습니다. 만약에 그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무턱대고 믿기엔 어딘가 찜찜했죠. 그래서 그는 샤우팅 오룡이 계정 피드를 모두 다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아주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발견되는데 사실 그녀는 매일매일 사진과 게시글을 포스팅해왔습니다. A씨가 처음에 봤을 때는 다 똑같은 사진인 줄 알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같은 포즈에 같은 배경, 심지어 같은 옷차림이었기 때문이었죠. 근데 이걸 자세히 보면요. 사진은 전부 다른 날짜에 찍혀 있습니다. 사진에 남겨져 있는 날짜와 시간이 다 달라요. 이걸 통해서 추측을 해보면 황옌, 그녀는 매일 밤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에 사진을 이런 포즈로 찍고 업로드 해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날이 갈수록 그녀는 점점 야여갔고요. 처음에는 좀 웃고 있던 표정도 갈수록 포악하게 변해갔죠. 단박에 이건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의심스러운데요. A씨는 샤우팅 오류기에 관해서 호기심 반 걱정 반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알리게 됩니다. 커뮤니티를 통해서요. 이후 폭발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해요. 그리고 황인의 계정엔 매일 3만 명씩 팔로워가 새롭게 늘어나게 되죠. 얼마 후에는요, 이 샤우팅 오류기라는 단어가 웨이보에서 인기 검색어로 오를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아니 왜 매일 이런 이상한 포즈로 사진을 찍는 거냐? 손에 들고 있는 그 물건들은 어떤 의미냐? 막 다채로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던 10월 3일 샤우팅 오류기 그러니까 황인이 다음과 같은 피드를 게시합니다. 내가 칼을 들고 있는 건 나와 엄마를 납치해 가려는 그 납치범들을 막기 위해서다. 그리고 나비는 수궁사를 의미한다. 수궁사?
수궁사는 여성의 정조를 판별하는 고대 중국의 민간요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 그 중국 일부 지역에서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붉은 진흙을 아이의 팔에 찍어서 점처럼 남겨두었다고 해요. 이 붉은 그 진흙의 주 원료가 수궁이라고 불리는 그 파충류 도마뱀 종류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성관계를 맺고 나면 붉은 점이 자연스럽게 없어진다고 믿었죠. 따라서 이걸로 여성의 정조를 판별했던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건 전혀 과학적인 근거는 없는 이야기예요. 어쨌든 중국에선 수궁사가 여성의 정조를 의미한다라는 게 중요하죠. 다시 샤오팅 계적으로 돌아와 보면 황현이 남편 취해이를 위해서 자신의 정조를 지킨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라, 그녀가 결혼을 했다는 건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흥분한 이 네티즌 그리고 네티즌 수사대들은 그녀의 남편 취해이가 누군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찾아 나서는데요. 그러던 중 그녀가 얼마 전에 남긴 한 계정 피드에서 정보를 입수하게 되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내 남편은 자유안의 부회장이다. 그러니까 자유안이란 회사의 부회장. 취해이라는 남성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그는 평범한 일반인이 아니었어요. 중국 최대 결혼중개 회사의 부회장으로 일하면서 과거에 한 방송에 출연을 해서 수려한 외모와 또 재치 있는 입담으로 유명세를 탄 적이 있죠. 재력과 외모까지 겸비한 이 남성이 정말 황hen, 그녀의 남편일까요? 네티즌들은 동명이인을 오해한 거 아니냐 싶었지만 황hen은 강하게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그와 혼인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취해이가 정작 나타나지 않아서 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 그러면서 취해이가 누군가에게 조종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과 사실혼 관계를 밝히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패턴 같은데요. 유명 연예인을 상대로 한 과대망상 스토커들의 수법과 너무도 유사하죠. 듣고 나서 이젠 다들 이 황hen이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분위기였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계정이 갈수록 유명해지니까 당사자인 취해이 측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는 이미 몇 년 전에 결혼을 했고 두 아이까지 있는 평범한 가장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가 입을 열게 되죠. 뭐라고 한지 들어봤더니 몇 개월 전에 황hen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취해에게 대뜸 혼인신고를 해야 하니 만나자라고 요청합니다. 취해이는 미친 여잔가 싶어서 무시했죠. 그런데 며칠 후에 취해이 앞으로 우편 한 통이 도착합니다. 보낸 사람이 황hen이었어요. 안에는 그녀의 신분증과 혼인협의서 그리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어 있었죠. 좀 소름 돋죠. 자, 근데 황hen이 또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얼마 후에 자신의 엄마를 대동해서 직접 취해의 회사까지 찾아온 겁니다. 취해이는요, 사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들이 누군가 이제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서 이들에게 사기를 친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기 위해 직접 만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게 되죠. 직접 마주해보니까 모녀가 둘 다 도저히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이 스토리를 듣고 나서 네티즌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분명 망상과 집착으로 정신적인 문제를 보이는 황hen. 거기에 더해서 딸과 동조하고 있는 엄마까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처음엔 그저 흔한 SNS 관종이라고 생각했던 네티즌들도 이걸 가볍게 여길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계정을 중국의 소위 사회복지센터에 신고를 하게 되죠. 정말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2014년 10월 10일 신고를 받은 복지센터 직원이 황hen의 거주지를 알아내서 찾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려도 안에서 인기척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인한테 가서 물어보는데 분명 이 집에는 모녀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관리인도 지난 한 10개월 동안 모녀가 외출하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해요. 그만큼 극도로 외출을 꺼리는 사람들이었죠. 완전히 고립된 채로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럼 집 밖에 나오지 않는데 필요한 물건이나 음식 같은 건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요? 목격담에 따르면 외할머니로 보이는 사람이 주기적으로 방문을 하는데 문은 열어주지 않은 채 생필품과 먹을 음식을 창문을 통해서 전달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집이 4층이다 보니까 그마저도 밧줄에다가 이렇게 바구니를 매달아가지고 밑으로 주면 거기다 담아가지고 다시 올려보내는 이런 형태로 전달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좀 특이한데요. 자, 그렇다면 정말 이 집에 아무도 들어간 적이 없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3년 전에 이 아파트 관리인이 모녀의 집을 이제 누가 살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딱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황혜는 좀 평범한 20대 여성의 모습이었죠. 그나마 이상한 점이 있었다면 그녀의 어머니가 좀 특이했는데 거실에서 혼잣말을 계속 중얼거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 황혜인이 뭐라고 하냐면 저희 엄마가 좀 아파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하는데요. 자, 모든 정보를 종합해보면 정황상 황혜인이 정신적으로 아픈 홀어머니를 돌보고 있었는데 이젠 황혜인 그녀마저 좀 비슷한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티즌들은 이런 추정에 도달하게 되자 그녀를 동정하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혹시 이들을 돌봐줄 또 다른 가족이 있는지 수소문하게 되는데요. 마침내 그녀의 계정에 올라온 가족 사진을 통해서 이혼한 아버지를 찾아냅니다. 네티즌들도 대단하죠. 아버지는요, 가족과 이미 오래전에 왕래를 끊은 상태였어요. 하지만 그의 입을 통해 이 가족의 대강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 황혜인의 외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황혜인까지 모두 정신병 이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나마 이혼 당시만 해도 이 셋 중에 황혜인의 증세는 경미했다고 해요. 아니, 근데 왜 지금은 이렇게 된 걸까요? 사실 황혜는 남부러울 것 없는 유복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성인이 돼서도 번듯한 직장에 다녔고 미국계 중국인 남자친구를 사귀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남자친구와 이별을 하고 나서 꽤나 큰 후유증을 겪었던 모양입니다. 더불어 할아버지의 죽음을 겪고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가고 싶어 하던 영화학교에 불합격하게 되고 직장에서 해고마저 당하면서 이 안 좋은 일이 연이어 겹친 거예요. 이를 견디다 못한 황혜는 점점 피폐해졌고요. 결국 정신적으로 불안해진 오늘날에 이르렀다는, 그러니까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했던 겁니다. 그 와중에 이 유전적인 정신병 증상이 더 악화되었던 거고요. 이 모든 걸 알게 된 네티즌들은 그저 스토리가 너무 씁쓸했죠. 어쨌든 여러분, 이 상태가 별로 건강하지 않은 모녀를 그냥 아파트에 두고 볼 수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가 가서 강제로 문을 열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들을 세상 밖으로 꺼내게 되죠. 모녀는 의료진에 의해 정신병원으로 이송됩니다. 병원에서 황혜는 결국 정신분열증을 진단받았습니다. 또한 심각한 애정결핍을 겪고 있다고도 덧붙이게 되죠. 여러분, 이 정신분열증이란 게 결코 쉽게 치료될 수 있는 만만한 병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병원에서 좀 치료를 받으면서 안정도 되고 그녀가 나아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웨이보를 발칵 뒤집었던 샤우팅 562 소동이 한 차례 마무리되는 듯 했죠. 그로부터 4년이 흐른 2018년, 웨이보에 황혜인이 또다시 등장합니다. 아이디는 달랐지만 분명 그녀였어요. 황혜는 여전히 앞뒤가 맞지 않는 어딘가 혼란스러운 글들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2020년 9월, 그녀의 웨이보에 한 장의 사진이 업로드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나의 생존 방식. 이 짤막한 글과 함께 사진을 잘 보시면 테이블과 의자로 방문을 다 막아버리고 있는 모습이죠. 이걸 봤을 때 여전히 그녀는 머릿속에서 또 다른 자아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녀의 피드는 2021년 5월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제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과거 토미에서 다룬 그 칩첸 사건이 생각이 나는데요. 한국에서도 조금 유사한 분이 계셨죠. 그분도 이제 생방송을 하면서 위협을 받고 있다,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다 하면서 이제 고립된 생활을 하고 계셨는데요. 해당 영상은 위에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너무도 평범했던 한 여성의 정신 상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무너져가는 걸 목격한 네티즌들. 그들이 섬뜩한 그 사진을 외면하지 않은 덕분에 황해는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어떻게 될까요? 그녀는 과연 자신과의 싸움, 아니 그 정신질환을 이기고 다시 웃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태국 북동부에 위치한 대도시 콘켄. 수도인 방콕 그리고 푸켓에 비하면 우리에게 다소 잘 알려지지 않은 낯선 도시입니다. 하지만 태국 내에서는 최고 수준의 대학교와 함께 쇼핑몰, 공항, 컨벤션 센터까지 있는 아주 큰 도시죠. 현지인들에게는 교육과 금융, 교통의 도시로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년 전인 2017년, 콩겐 도심의 한 가라오케에서 일하던 22살의 여성 워리사라 클린주이. 그녀는 결혼을 한 유부녀였습니다. 하지만 35살인 남편 삭차이가 출장이 잦아서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늘 함께 할 순 없었죠. 워리사라는 고향인 콩켄에서 할머니와 함께 생활하면서 돈을 벌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조용히 하지만 성실하게 지내는 듯 했던 워리사라에게는 사실 숨겨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성과 여성을 둘 다 좋아하는 양성애자였습니다. 워리사라는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긴 채 남편과 결혼을 하긴 했지만 몰래 외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특히나 남편이 출장을 떠나면 온라인 채팅을 통해서 다른 여성들과의 즉석 만남을 즐겨왔습니다. 그러던 2017년 5월 25일, 콩켄의 한 외곽 지역에서 경찰 신고가 접수되는데요. 인근 숲에서 며칠째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난다는 것이었죠. 출동한 경찰이 주변을 훑어봤고 그러던 중 수상한 흙더미를 발견했는데 흙을 파헤치자 묻혀있던 검정색 플라스틱 통 2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안에는 한 여성의 토막난 사체가 각각 나뉘어서 담겨져 있었죠. 근데 그 상태가 차마 두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도 잔혹하고 처참했습니다. 우선 이 사체의 신원을 파악하는 것이 먼저겠죠. 하지만 주변에 신분증이나 휴대폰, 가방 같은 그런 아무런 유품도 없었는데요. 한 가지, 이 사체의 상체에 특이한 타투가 남아 있었고 경찰은 그걸 단서로 피해자를 추적해 갑니다. 여러분 예상하셨겠지만 토막난 사체는 바로 그 가라오케에서 근무하던 워리사라였습니다. 시신을 살펴보니까 그녀는 이미 목을 졸려서 살해를 당했고 이후에 범인이 시신을 토막낸 후에 숲에 묻어서 유기한 것으로 보였죠. 경찰은 처음엔 단순 강도살인 사건으로 봤고 수사 방향을 그쪽으로 잡았는데요. 그러다 피해자 주변인을 탐문하는 과정에서 워리사라가 남편 몰래 다른 여성들과 외도를 즐기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만약에 남편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분노와 배신감에 충분히 아내를 살해할 만한 동기가 되겠죠. 그래서 경찰은 일단 남편 삭철이를 유력한 용의자로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해보니 남편은 알리바이가 확실했고 아내를 살해했다는 어떤 혐의도 발견되지 않아요. 심지어 그는 아내가 양성애자였다라는 사실조차 사망 후에 알았습니다. 자, 그럼 남편이 아니라면 이렇게 잔혹한 살인을 저지른 진짜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숲속에서 토막난 채 발견된 젊은 여성, 그리고 생전 그녀의 성 정체성과 외도 사실까지. 그 당시 태국 언론들은 일제히 피해자의 이중 생활이다 라는 아주 자극적인 타이틀로 기사를 쏟아냈고요. 해당 사건은 태국을 정말 뜨겁게 달궜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은 생전의 워리사라의 또 다른 행적을 찾아냅니다. 놀랍게도
숨진 채 발견되기 얼마 전에 그녀가 직접 경찰서를 방문한 전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워리사라가 경찰에 무언가를 신고했는데 그 신고한 인물이 바로 같은 가라오케에서 일하고 있는 동료의 남편이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고 살펴보니까 동료 남편이 마약 밀매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경찰에 진술했다고 합니다. 자, 이때 이후부터 수사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는데요. 정황상 자신을 밀고 한 머리사라에게 원한을 품은 그 동료 남편이 어쩌면 살인을 할 만한 동기가 충분했던 거죠. 게다가 그를 조사해보니까 이 신고로 인해서 경찰에 연행된 적도 있습니다. 자, 이제 그가 거의 살인범으로 확실하게 지목되면서 수사가 진행되는데 이 사건엔 또 한 번의 반전이 있었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워리사라가 사망하기 얼마 전 동료들과 시시콜콜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같이 일하는 그 24살의 프리아누치라는 동료의 남편이 태국에서 꽤나 규모가 큰 마약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심지어 프리아누치는 이미 오래전부터 남편을 통해 히로뽕을 투여하던 상태였습니다. 같이 일하던 동료들 중에도 이미 그 남편을 통해서 마약을 구매한 사람들이 꽤 있었죠. 그러다 보니 다들 경계심 없이 그냥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알게 된 워리사라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마약 거래에 대해서 이건 경찰에 알려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거죠. 어느 날 프리아누치의 남편이 가게에서 마약을 밀매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서 증거를 남겨놓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그 남편은 곧장 경찰에 연행됐죠. 이때 워리사라에게 가장 큰 분노를 느꼈던 사람은 다름 아닌 동료 프리아누치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을 위험에 빠뜨리게 한 워리사라에게 반드시 복수해야겠다고 생각했고 그 계획은 빠르게 진행되는데요. 남편이 체포된 그날 당일 5월 18일 새벽에 프리아누치는 같은 업소에서 일하던 3명의 동료들과 함께 렌트카를 몰고 무작정 머리사라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3명의 동료, 이들 중에 2명은 각각 25살, 28살의 여성이었고 나머지 1명은 22살의 남성이었죠. 일행들이 집 앞에 가서 전화를 걸더니 야 머리사라 나 좋은 일자리 알고 있어 잠깐 집 앞으로 나올래? 해서 밖으로 깨어냈고 집 밖으로 나온 그녀가 차에 올라탄 순간 일행들은 워리사라를 포박합니다. 그리고는 복수심에 불타있던 프리아누치가 무자비한 폭행을 자행했는데요. 특히나 이때가 남편이 잡혀간 직후였기 때문에 여자라 할지라도 그녀의 구타는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분이 풀리지 않아요. 그러더니 급기야 워리사라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죠. 얼마 후 몸이 축 늘어져 버렸습니다. 이건 그녀가 워리사라가 동료의 남편을 신고한 지 겨우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인데요. 이후 프리아누치와 이 공범들은 시신을 차에 실은 채 차를 몰고 콩캔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검은 봉지와 쇠톱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인적이 드문 숲으로 이동을 해서 사체를 잔인하게 훼손한 후 봉지와 플라스틱에 각각 담아서 땅속에 묻어놓고는 시원하게 이 복수극을 끝냈다고 생각했죠. 처음 이 사건은 양성애자 논란이 일어났고 또 남편의 복수극으로 오해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결국 20대 초반의 세 여성 동료 그리고 한 명의 남성이 저지른 엽기적인 토막 살인 사건이라는 게 밝혀졌죠. 그런데 이후 이 젊은 가해자들이 보여준 이해 못할 태도가 또다시 태국 내에서 공분을 사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프리아누치가 워리사라를 토막 살해한 다음 날부터 버젓이 SNS 활동을 했던 겁니다. 그녀는 척키 그림이 그려진 옷을 입고 셀카를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렸고요. 피를 흘리고 있는 기괴한 척키 사진을 배경으로 해놓기도 했죠. 마치 살인을 과시한 듯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가장 경악스러운 건 바로 이 사진인데 토막살인에 동참했던 그 3명의 공범과 함께 손을 맞대고 있습니다. 하단에 쓰여진 글을 보니까 그날 우린 나락으로 떨어졌지. 하지만 내 주변엔 내 편인 사람들이 있어. 너희의 믿음과 신뢰에 감사한 마음을 표해. 사건 전말이 밝혀지고 경찰은 제일 먼저 20대 남성 용의자를 검거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3명 가해자들은 이미 상황을 눈치채고 국경을 넘어서 미얀마와 라오스로 도주한 상태였죠. 태국 정부는 이 국가들에게 공조를 요청했지만 이미 이들이 재빠르게 숨었기 때문에 범인을 찾아내는 건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이들이 백화점 CCTV에 포착됩니다. 수배가 되고 쥐죽은 듯 지내도 부족했지만 버젓이 명품관을 활보하면서 쇼핑을 즐겼던 겁니다. 그러다 시민과 또 직원의 제보로 덜미가 잡혔고 이 사건이 휴 마무리되는 듯 했죠. 하지만 황당한 행보는 이어졌습니다. 이 프리아누치와 공범들이 경찰서에서 편하게 이불을 깔아놓고 잠을 자기도 했고 또 화장을 막 고치면서 경찰들과 웃고 떠드는 모습이 포착됐던 겁니다. 게다가 구치소에서 편하게 담배를 피우는 모습도 있었고요. 심지어 수갑을 풀고 경찰들과 기념 촬영까지 하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장면들이 펼쳐졌던 겁니다. 이 범인들에게 너무도 관대한 모습을 보인 태국 경찰은 당연히 시민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여기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긴 했어요. 아니 용의자들이 뭐 돌발 행동을 할 만한 사람들도 아니고 그래서 수갑을 굳이 채우지 않았다. 그리고 이렇게 구금된 상태에서 화장을 하게 한 건 뭐 아주 정상적인 거다. 어이없죠. 결국 태국의 총리가 나서서 경찰을 질책하고 여론을 달래야 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진행되면서 경찰들의 부패는 이게 끝이 아니에요. 태국이 라오스와 미얀마 국경을 통해서 넘어간 범인들을 인계받는 과정에서 보고서를 쓰게 되는데 무려 90명이 넘는 경찰들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10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그러니까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허위로 보고서를 쓴 거죠. 공권력이 제대로 무너져버린 아주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다시 사건으로 돌아가서 살인사건의 주범이었던 프리아누치와 3명의 공범은 법정에 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억지스러운 변명은 또다시 화제가 되죠. 이렇게 말해요. 그죠, 나는 머리사라를 좀 때리고 정신 차리게 한다는 놔줄 생각이었는데 걔가 먼저 나한테 야 내가 여기서 나가면 니네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말해서 나도 어쩔 수 없이 죽일 수밖에 없었다 라는 아주 천연덕스러운 진술. 이유 같지도 않습니다. 결국 이들은 살인 혐의, 사체 훼손 혐의가 인정되었고 무기징역을 선고받는데 이후에 어쩐 일인지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는 이유로 감형됐고 최종적으로 34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잔혹한 토막살인, 이거 외에도 사실 여러 가지 태국의 문제들을 수면에 떠오르게 하는데요. 마약범을 신고했는데 그리고 나서 보호받지 못한 채 피해자가 다음날 바로 복수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점. 덩달아 태국 언론은 초반에 이중 생활이니 양성애자니 하면서 자극적인 방향으로만 관심을 끌었다는 것. 게다가 이 태국 내의 허술한 경찰 시스템까지. 제가 태국을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한국에서도 비단 20-30년 전에 있었을 법한 일이니까요. 범죄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 그저 유능한 형사만 필요한 게 아니라는 점을 잘 인식시켜주는 듯합니다. 태국에서 벌어진 콩캔 토막 살인 사건,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01년 일본 홋카이도 무로란시에 살고 있던 고등학교 1학년 치다 아사미 양. 그녀는 이 무로란시에서 가장 명문이라고 할 수 있는 사카에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최상위 성적을 유지하는 모범생이었죠. 뿐만 아니라 눈에 띌 만큼 이렇게 예쁜 외모에 성격까지 밝아서 아사미 양은 남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고요. 교내 팬클럽까지 생길 정도로 사랑받는 아이였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녀에게 반해서 무작정 들이대는 사람들로 간혹 곤혹을 치르기도 했는데요. 그러던 2001년 3월, 아사미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집 근처 대형마트에 있는 빵집 체인점에서 점원으로 일하게 되었는데요. 모범생답게 그곳에서도 열심히 일하면서 용돈을 버는 중이었죠. 그런데 이 아사미가 근무하는 지점은 빵만 파는 것이 아니라
직접 로스팅한 커피도 팔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원두를 볶는 법을 배우는 게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일하던 빵집에서 약 7km 정도 떨어진 그 본점으로 가서 커피 볶는 법을 배우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죠. 3월 6일은 마침 휴교일이었습니다. 아사미는 오전 11시 30분? 이때 본점 빵집에 먼저 전화를 걸었고, 오후 1시 넘어서 내가 도착하겠다 라고 알리게 되죠. 당시 전화를 받은 사람은 그 가게에서 근무하던 여자 점원입니다. 이후 아사미는 가족한테 나 커피 볶는 법 배우고 올게 라고 말을 남기고는 12시에 집을 나섭니다. 그날 입은 옷은 청바지에 베이지색 자켓 그리고 초록색 구두 약간의 머플러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겉보기에 평범한 차림의 여고생이었겠죠.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던 아사미는 편의점에 잠깐 들렸다가 12시 25분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이때 창밖으로 문득 아는 친구가 보였어요. 그래서 반갑게 손을 흔들기도 했죠. 아사미는 버스 뒷좌석에 앉아서 약속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아사미를 태운 버스는 이 목적지 빵집과 가까운 정류장이 어디였냐면 히가시도리인데 이 히가시도리 정류장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왜인지 아사미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7분을 더 가서 히가시마치 니초메라는 정거장에서 1시 3분경에 하차합니다. 그리고 이 정류장 곧장 앞에 있는 슈퍼인 무로란 서티에 들어가더니 그곳에 화장품 매장을 배회했고 몇 분간 머무르게 되는데요. 특별히 뭐를 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이 쇼핑? 어떻게 보기에는 약간 시간을 때우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아무것도 사지 않은 채 1시 26분 매장을 나옵니다. 분명 1시 또는 1시가 넘어서 도착하겠다 했는데 왜 이렇게 여유롭게 시간을 쓰고 있는지 그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죠. 마켓을 나온 아사미는 이후 우연히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남자친구 2명을 길거리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그들과 가볍게 인사를 하고 별다른 대화 없이 헤어지고는 다시 그 커피 볶는 걸 배우는 본점으로 향하는 버스를 타게 되죠. 그리고 나서 도착한 시각은 1시 41분. 이 정거장에서 내렸을 때의 시각은 이미 약속 시간보다 약 40여 분 이상 지난 시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차에서 내린 아사미가 당시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아래 도착했어. 여기서 아래는 현지인들이 번화가 주변을 부를 때 자주 쓰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해석하면 그 본점이 있는 히가시도리 부근에 내가 도착을 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핸드폰 추적 결과 그 시각 아사미 양이 본점 빵집 주변에 있었음이 확인됐고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약 5분 정도가 지났을까? 이번엔 남자친구가 아사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아사미가 지금은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나중에 다시 걸게 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말투였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별 특별한 느낌은 받지 못했죠. 다만 통화할 때 주변에서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남자친구는 여자친구가 그저 조용한 곳에 있다고 짐작할 뿐이었습니다. 이후 남자친구는 아사미에게 전화가 오기를 기다렸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핸드폰은 울리지 않았고요. 결국 4시경이 돼서야 다시 아사미에게 전화를 걸어보는데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사미 양은 마지막 통화를 끝으로 호련히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우등생이었고 인기도 많았던 고등학생 아사미가 대낮에 실종이 됐어요. 안타까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주목을 했는데 무엇보다도 실종 전에 그녀가 보인 이상 행동에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아사미는 충분히 약속된 시간까지 본점에 도착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정류장을 지나쳐서 화장품 가게에 들립니다.
그녀를 잘 아는 지인에 따르면 아사미가 평소에 뭐 약속을 무시하고 다른 곳으로 이렇게 쇠버릴 성격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CCTV로 확인되는 그녀의 모습, 딱히 이유도 없이 매장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마치 시간을 그냥 허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좀처럼 수상하죠. 친구들의 증언에 따르면 아사미는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걸고 이렇게 따라붙기도 하고 심지어 스토킹을 당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평소에도 그녀의 핸드폰으로 좀 기분 나쁜 장난 전화가 수차례 걸려오기도 했고요. 그렇다면 굉장히 아름다운 외모의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정황상 납치나 유괴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여기에 무게를 싣고 경찰은 마지막으로 통화를 했던 그 장소, 정류장 일대와 빵집 본점에서부터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혹시 그녀가 여기에 오는 데까지 길을 걷다가 누군가와 만난 흔적이 있는지 추적했죠. 근데 이상합니다. 이 길까지 오는 내내 그녀를 봤다는 목격자가 좀처럼 나오지 않았어요. 수사는 난항을 겪게 되는데요. 그러던 중 소녀가 방문하려고 했던 이 본점 빵집의 사장이 수상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일단 그는 직원들로부터 평판이 상당히 안 좋은 사람이었는데요. 치마를 입고 출근하는 여자 직원한테 오 웬일이야 하면서 위아래로 훑기도 했고요. 젊은 여직원에게 함께 밥을 먹으러 가자라고 치근덕대기도 했고요. 아니 어떤 여자 아르바이트생에게는 대놓고 가슴이 커졌다라는 불쾌한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때문에 여직원들은 사장을 아주 무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심지어 남자 알바생 중 한 명도 사장이 원래 눈이 크고 머리가 길고 마른 사람을 좋아하는데 이게 아사미 양의 용모와 일치하지 않냐면서 경찰에게 의심점을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에 형사들은 점장을 불렀고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그는 자신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죠. 실종 당일 1시에 오기로 한 아사미를 내가 1시 반까지 기다렸다. 근데 계속 오지 않자 직접 찾으러 나갔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서 내가 가게를 나갈 때 야, 나 아사미 양 찾으러 갔다 올게 라고 말했다고는 진술했지만 정작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후에 그가 어디로 갔느냐? 아사미를 찾으러 나와보니 마침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냥 집으로 들어가 잠을 잤다고 말하게 되죠. 뭔가 수상쩍었습니다. 그의 진술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과정 속에 종업원은 사장 나간 건 봤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건 못 들었는데? 라고 했고 굳이 직접 사실 찾으러 간다라는 것도 전화를 해보면 될 텐데 왜 밖을 나갔을까? 라는 것에 의문이 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날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잤다? 사실 이거에 대해서도 사장의 가족 외에는 이 알리바이를 증명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1시 반, 이 사장이 빵집을 나선 이후부터 그는 정말 그대로 집에 가서 쉰 걸까요? 그러던 중 평소 그가 아사미 양을 좋아했던 것 같다라는 제보가 들어왔고 곧 남자는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됩니다. 경찰은 사장의 차를 압수했고요. 자택과 점포를 3일에 걸쳐 철저하게 조사했죠. 그곳에서 사건과 관련된 증거는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남자의 증언도 별다른 의심점을 잡아내기가 힘들었는데요. 결국 그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되죠. 이렇게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무혐의고 되고 풀려나면서 이 아사미 양 실종 사건은 완전히 미궁에 빠져버립니다. 그날 소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대로 베일에 감춰진 채 사건은 묻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9년의 시간이 흘렀고 2010년 11월 자신을 전직 형사이자 탐정이었다고 소개한 한 남성이 자신의 블로그에 이 사건에 대한 글을 남기게 되는데요. 그는 당시 경찰들이 용의자 조사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조사 내용을 공개하게 되죠. 당시 빵집 사장이 운영하는 이 건물의 2층과 3층이 비어있는 임대 아파트. 그런데 이 건물의 소유주가 바로 사장이라는 겁니다.
제보자는 당시 경찰이 용의자를 이제 조사를 했을 때 다른 것들은 다 확인을 했지만 이 건물 위층의 방들은 조사를 하지 않았고, 이에 아사미 양이 어쩌면 이 건물의 빈방에 납치됐을 가능성을 배제했다라는 겁니다. 이외에도 그 당시 사장이 조사받는 기간에 그의 자택에서 발견된 비디오가 전부 여고생과 관련된 이제 포르노물이었다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 블로거의 글이 굉장히 사실 자극적이고 충격적이잖아요. 그래서 일본 내에서 삽시간에 퍼졌고 다시 수면 위로 이 사건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렇다 한들 경찰이 즉각적으로 조사에 나서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2011년, 아사미가 실종된 지 10년이 되었고, 이때 마침 일본의 한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을 재조명하는 방송을 기획하게 되죠. 그리고 제작진은 그때 용의자로 의심받던 사장을 직접 찾아가 인터뷰를 시도합니다. 그는 얼굴이 노출되지 않는다라는 조건으로 인터뷰에 응했죠. 어떻게 살고 있나 봤더니 이 사건 이후에 해당 그 빵집을 폐점을 하고 다른 장소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당시 사건에 대해서 아주 억울해하고 있었어요. 나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 범인으로 몰렸다 라는 주장이죠. 이때 제작진이 물었습니다. 프로그램 제작진이, 그럼 당신이 범인이 아니라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그는 나는 여자가 궁하지도 않았고 여자를 좋아하지도 않고 변태도 아니다. 범행을 저지를 목적이 없지 않느냐라고 강하게 반발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일본 TV를 통해서 방영이 되었는데요. 그의 이런 강한 반박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쉽사리 거두지 않았고요. 네티즌들은 방송 후에 저 사람이 범인 맞네 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여러 미심쩍은 구석이 많았기 때문이었겠죠. 그렇다 한들 중요한 건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증거가 없었기에 그는 용의자로 조사를 받지는 않았죠. 아사미 양이 실종되기 1시간 전까지의 행적은 주변인의 진술, 중간에 만났던 친구들, CCTV를 통해 정말 자세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3월 6일 오후 1시 41분 남자친구와의 통화 이후 호련히 세상에서 사라진 소녀. 2018년까지 그녀의 얼굴이 붙은 전단지는 일본 내에서 계속 배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사미 양의 가족은 딸이 실종된 지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같은 집에서 이사를 가지 않고 거주하시면서 하염없이 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미국 뉴욕 맨하탄 5성급 호텔 11 하워드. 세련된 분위기 때문에 매년 뉴욕 패션위크가 되면 모델과 셀럽들이 자주 묵는 곳으로 유명하죠. 지난 2017년 2월 18일 호텔 리셉션에 직원 네프 앞에 매력적인 갈색머리 20대 여성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최고의 식당 어디예요? 그녀는 유럽식 억양을 하고 있었는데 네프는 고급 호텔 직원답게 몇몇 좋은 곳을 소개해주게 되죠. 그러자 이 20대 젊은 여성이 거침없이 지갑에서 $100짜리를 꺼내 팁으로 건넸는데요. $100면 12만 원. 이게 식당을 추천해주고 받기에는 다소 과한 팁입니다. 워낙 뉴욕에는 엄청난 부자가 많기 때문에 네프는 감사히 받았고 마지막으로 고객의 이름을 묻습니다. 안나 델비. 그녀는 이 호텔에 무려 한 달간 머물고 있는 VIP 손님이었습니다. 이런 고급 호텔에 장기 투숙을 하려면 숙박비만 한 달에 1,000만 원은 훌쩍 넘을 것 같은데요. 이후로도 안나는 종종 네프를 찾아와서 인근의 다른 맛집이나 갤러리가 있는지 추천을 받았고요. 그때마다 $100씩 주는 것도 잊지 않았죠. 둘은 조금씩 친해졌고 그렇게 네프가 안나에 대해 알게 된 건 나이는 25살,
독일에서 왔고 아버지는 태양광 사업을 운영하는 재력가라는 겁니다. 안나 또한 뉴욕에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뉴욕 최대의 번화가인 파크 애비뉴에 복합 예술 공간을 설립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참고로 파크 애비뉴는 전 세계 초고가 주택 명단에서 4위를 할 정도로 땅값이 어마어마한 곳이에요. 이곳에 있는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0억 원을 웃돈다고 하는데요. 안나 델비, 엄청난 재력을 가진 20대 상속녀. 뉴욕 사교계에서는 이미 정평이 났습니다. 유명 인사들이 모이는 파티에 빠지지 않고 나타났고 동시에 값비싼 옷과 명품 가방을 걸치고는 이목을 사로잡았죠. 한편 이렇게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친구랑 네일샵에 가든 마사지샵에 가든 친구한테 1달러도 쓰지 않게 하는 의리파로도 유명해졌습니다. 좀 성격이 까탈스럽고 종종 사람들을 깔보는 것 같다라는 평이 있긴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에게, 이 상속녀에게 우호적이었습니다. 뉴욕의 CEO, 패션계 종사자, 예술가, 운동선수, 연예인들까지 각종 사람들이 막 안나와 친해지고 싶어 했고요. 2017년 안나 델비는 뉴욕 사교계 최고의 인플루언서로 등극하게 됩니다. 물론 그녀가 항상 파티만 하는 건 아니었어요. 파크 애비뉴 초대형 갤러리 프로젝트, 자기 사업에 몰두를 했고 뉴욕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 펀드 매니저, 건축가 등을 만나면서 분주한 비즈니스 워먼의 모습을 보여줬죠. 정말 쉽게 찾아보기 힘든 똑똑한 영앤리치 라이프 말 그대로입니다. 다만 그녀는 미국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비자 문제로 독일과 미국을 여러 번 오가야 했는데 그때마다 프라이빗 제트기를 타고 이동을 했고요. 이런 모습은 SNS를 통해서 고스란히 전달됐죠. 그런데 안나에게 한 가지 독특한 점이 있었습니다. 항상 현금만 사용한다는 거죠. 신용카드를 사용한 적이 있긴 한데 이건 오직 호텔에서 체크인할 때뿐이었어요. 고급 식당이든 백화점이든 안나는 항상 수백 달러씩 지폐를 내밀었습니다. 동시에 호텔에서도 막 100달러씩 팁을 챙겨주기로도 유명하죠. 그래서 직원들 사이에서는 서로 안나를 응대하겠다고 다툼이 있었을 정도죠. 또 한 번은 트레이너를 고용한 적이 있는데요. 개인 PT를 받으려고요. 500만 원 정도 되는 강습료를 일시불 현금으로 지급했죠. 사람들은 이런 안나의 모습을 보고 정말 저세상 재력에 모두 감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친구 마이클과 함께 이태리에 방문하게 됩니다. 해외여행인데 안나가 이때 친구한테 부탁을 하길 나는 카드를 안 쓰니까 대신 네 카드로 비행기와 호텔 좀 예약을 해달라. 내가 나중에 현금으로 주겠다. 그래서 마이클이 결제한 금액은 약 500만 원. 근데 여행이 끝난 후에도 안나가 돈을 갚아야 한다는 사실을 까먹은 것 같았습니다. 마이클은 좀 찝찝하긴 했지만 안나의 재력이 워낙 저세상이라서 이 정도 500만 원은 푼돈이겠구나 싶어서 재촉은 하지 않았죠. 그 일로 인해 재벌 상속녀 뉴욕 최고의 사교계 인플루언서 안나와의 우정을 이룰 순 없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 안나의 정확한 신상은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녀의 출신 지역과 가족 히스토리에 대해서 다들 말이 달라요. 누구는 아버지가 러시아 석유 부자라더라. 또 다른 사람은 외교관이라더라.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 말을 한다더라. 독일 명문 집안에서 사업을 한다더라. 근데 이게 다 주변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일 뿐 정확히 그녀의 집안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또 문제가 되진 않아요. 어떤 출신이든 간에 이미 씀씀이가 일반인의 범주 이상이었기 때문에 도통 평범하지가 않았던 겁니다. 안나는 그걸로도 충분히 자기 자신을 어필할 수 있었고 덤으로 우정과 신뢰도 살 수 있었죠. 그러던 2017년 5월 승승장구하던 삶을 즐기던 안나에게 첫 걸림돌이 호텔에서 시작됩니다.
참고로 호텔의 결제 시스템은 미리 이제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숙박객이 룸서비스나 뭐 여러 식당이나 부대 시설을 이용했을 때 그 카드로 자동 결제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한 달 동안 묵고 있던 하워드 호텔이 확인을 해보니까 안나가 줬던 신용카드가 사용 불가 상태인 겁니다. 그 당시에 안나는 워렌 버핏이 주최하는 주주총회에 간다면서 프라이빗 제트기를 타고 다른 곳에 가 있었죠. 보니까 호텔은 지금까지 숙박료, 식사비용, 모든 이용료가 아무것도 결제가 되지 않은 걸 확인했어요. 근데 일단은 안나가 다시 뉴욕에 돌아올 때까지 잠시 이 결제를 보류하기로 합니다. 뭐 어차피 안나한테 다른 카드 받아서 결제하면 되는 간단한 문제였으니까요. 이렇게 하워드 호텔의 대처만 봤을 때도 안나가 이미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신임을 얻고 있었는지 단번에 볼 수 있겠죠. 뉴욕에 돌아온 안나. 그런데 호텔의 연락은 차단했고요. 곧장 친한 친구 레이첼과 함께 모로코로 휴가를 떠나버립니다. 두 사람은 모로코의 최고급 리조트에 머물면서 환상적인 럭셔리 휴가를 만끽했는데요. 이때 항공료, 숙박료 같은 모든 여행 비용은 내가 낼게. 안나가 내겠다면서 제안을 했고 뭐 레이첼은 그냥 신나서 따라간 거죠. 하지만 예상하셨죠. 모로코에 갔는데 안나의 신용카드는 먹통이었습니다. 결국 리조트 직원들이 방에 찾아와서 결제를 해주셔야 된다 하니까 안나가 좀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이러면 여행 분위기가 깨지니까 우선 네 카드로 결제를 하고 내가 나중에 돈을 너한테 주겠다 라고 말했는데요. 상황이 워낙 급박했습니다. 그래서 레이첼은 굉장히 이게 부담스러운 돈인데도 불구하고 카드를 내주었고요. 이때 지불한 금액은 62,000달러, 하나로 7천만 원이나 되는 거액이었습니다. 레이첼 정말 후덜덜했을 것 같은데요. 2017년 6월 다시 뉴욕에 돌아온 안나는 이제 현실적인 문제에 당면합니다. 호텔에서 계속 결제를 해달라는 이 독촉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워드 호텔이 그녀가 묵고 있던 객실 문을 아예 잠궜고요. 물건을 따로 보관하고 있었죠. 안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그 주변에 있는 또 다른 고급 호텔에 체크인했죠. 그런데 이 새로운 호텔에서도 다시 신용카드에 문제가 발생했고 이때 안나가 결제해야 될 금액이 약 1,3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는 사용 불가 상태이고요. 안나의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파크 애비뉴에다가 복합 예술 공간을 만들겠다라는 초대형 프로젝트. 근데 이 건물이 이미 다른 사람한테 매각이 되면서 사업이 물거품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으로 준비 중이던 대출마저 물거품이 돼버리죠. 이 여자 어떤 사람이야? 하는 의심의 눈초리가 커지면서 얼마 후 뉴욕의 한 일간지를 통해서 안나 델비가 상속녀라고 했는데 호텔 결제를 못하고 있다라는 기사마저 폭로됩니다. 2017년 12월 NYPD는 절도, 문서 위조 혐의로 안나 델비를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그녀가 머물렀던 이 두 군데의 호텔 비용, 그리고 친구 레이첼과의 모로코 여행 비용, 이것도 아직 안 돌려줬고요. 또 아름아름 주변인한테 빌린 돈을 전부 합치면 총 3억 3천만 원. 아니 근데 안나가 뉴욕에다 비즈니스를 할 정도의 상속녀 재력가라면 3억 정도는 쉽게 지불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부터 진짜 안나의 실체가 밝혀집니다. 뉴욕 사격의 최고의 인플루언서이자 상속녀로 알려진 안나 델비가 아니라 본명은 안나 소로킨. 1991년 러시아 태생으로 아버지는 독일 시골 지역에서 작은 냉난방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사업이지 냉장고 같은 걸 운송해주는 트럭 운전사로 보기도 하죠. 재벌과는 완전 거리가 멀었던 집안입니다.
2011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런던에 있는 예술대학을 다녔다고 해요. 그러다 중퇴하고 독일의 한 패션 회사 인턴으로 근무하게 되죠. 아마 여기서 이 화려한 사교계 생활을 동경하게 된 게 아닌가 싶은데, 이후 2013년부터는 각종 패션위크 이벤트에 기업 파티에 자신의 존재감을 비치면서 서서히 안나를 알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미스테리는, 아니 어떻게 평범한 그 패션 회사 인턴이었던 안나가 막 100불짜리 주면서 현금을 펑펑 쓰는 삶이 되었냐는 거죠. 이제부터 정말 기가 막힌 사기 전말이 드러나는데요. 그 안나가 파크 애비뉴에 아트센터 짓겠다 그 포부 기억하시죠? 2016년 말에 그녀는 미국에 있는 내셔널 은행에 당당히 방문을 해서 사업 계획서와 함께 260억 원을 대출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에요. 당연히 대출 승인은 거절되었죠. 하지만 안나가 이때 뭐라고 하냐면, 저 상속녀예요. 저희 부모님이 물려준 제 신탁 계좌에 한 6천만 파운드, 한 970억 정도가 있어요. 이걸 증명하는 서류까지 제출해요. 이건 모두 위조된 서류였습니다. 당시 그녀는요, 은행의 고위 직원들을 앉혀놓고 꽤나 자신의 사업에 대한 훌륭한 프레젠테이션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내셔널 뱅크 측에서 이 서류를 진지하게 검토하기로 해요. 대신 여기에 필요한 비용이 있는데 약 1억 원의 조사 비용을 안나에게 요구하게 되죠. 신탁에 900억 이상 있고 200억 이상 대출하려던 사람이니까 1억 원 정도는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안나에게 1억이 있었을까요? 내셔널 뱅크를 나와서 안나는 곧장 또 다른 은행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곧 200억 원이 넘는 돈을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을 건데 지금 1억 원만 내가 대출을 해주면 바로 갚을 수 있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나는 상속녀다 라는 게 뒷받침됐겠죠. 그 외에 서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세 1억 원을 대출받게 된 그녀는 그 돈을 내셔널 뱅크에 보내면 이제 심사가 들어가고 260억 원을 받게 되겠죠. 그걸 하는 대신 그 돈으로 뉴욕에서 흥청망청 사용하면서 인플루언서 상속녀로 둔갑하게 된 거였죠. 안나가 서류만 위조했을까요? 아니죠. 급하니까 수표를 위조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수표는 이렇게 자기가 사인만 해가지고 돈이 되는 형태인데 그런 방식으로 8천만 원을 손해였죠. 이 돈 또한 재력가 이미지를 만드는데 다 써버렸고요. 나중에는요, 워낙 얘가 돈이 많다라는 소문이 많이 났기 때문에 주변에서 은근슬쩍 몇백 빌리는 건 어렵지 않게 됩니다. 2019년 안나는 맨해튼 법원에 서게 됐고 또 한 번 주목을 받아요. 자신의 사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원대한 꿈을 가진 사업가라고 계속 포장하게 되죠. 약간 멘탈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는 절도, 사기, 문서 위조, 총 8가지 혐의의 유죄를 선고받았고요. 최소 4년에서 최장 12년에 달하는 징역형을 받고 또 2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집니다. 재밌는 게 있는데 이 재판이 있었을 당시 안나의 태도는 또 한 번 이슈가 됐어요. 이제 재판에 가면 기자들이 사진을 찍고 자기가 이슈가 될 건데 그럼 이미지가 중요하다. 전문 스타일리스트를 고용했어요. 그래서 재판에 갈 때 입고 갈 옷을 골라줬죠. 심지어 이 옷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재판을 아예 연기하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정작 자기가 저지른 그 사기죄에 대해서는 전혀 죄책감을 보이지 않았죠. 뉴욕의 가짜 상속녀 안나 델비. 그녀가 가져온 그 파장은 뉴욕 사교계에 사실 엄청난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나름 유명한 사람들조차 그녀에게 속아 넘어갔으니까요. 그리고 넷플릭스에서는 이 이야기를 배경으로 드라마 시리즈를 만들었습니다. 애나 만들기인데요. 저도 지난주에 밤을 꼬박 새서 이 시리즈를 다 끝냈는데 이 드라마 속에서 정말 너무도 뻔뻔하게 이 앞에 있는 사람을 속이는 안나의 레벨이 일반인을 완전 뛰어넘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걸 보는 내내 제 마음이 더 졸여지더라고요.
현재 이 히데흐 가짜 상속녀 안나에 대한 최신 뉴스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유죄를 선고받았고 감옥에 있을 줄 알았지만 2021년 2월 그녀는 가석방됐습니다. 출소가 된 직후에 다시 고급 호텔에 체크인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카메라맨을 붙여서 자신의 일상을 영상에 담고 있죠.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났나 싶지만 사실 그간 각종 언론사가 그녀를 막 인터뷰하려고 안달이 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괜찮은 협상을 받아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또 반전이에요. 지금은 다시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이번엔 불법 체류 문제로 인해서 이민자 감옥에 구금되어 있고요. 얼마 후 자신의 고국으로 추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상은 너무도 평범한 인생인데 돈 많은 여자의 이미지를 입히자마자 셀럽이 돼버린 그녀. 허황된 꿈을 쫓은 안나의 범죄 스토리는 어쩌면 돈이 많아 보이는, 나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사람처럼 보이는 인플루언서를 무작정 선망하는 우리의 약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진 않은가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09년 8월 5일 오전 6시 미국 플로리다주 보인튼 비치에 살고 있던 26살의 달리아 디폴리토는 집에서 곤히 자고 있는 남편에게 키스를 한 후 아침 운동을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2km 정도 떨어진 헬스클럽에 도착을 해서 음악을 들으면서 한참 운동에 열중하고 있었죠. 오전 6시 40분쯤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발신인은 보인튼 비치 경찰서였는데 달리아의 남편 마이클 디폴리토가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죠. 그녀는 전화를 받자마자 급하게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이클과 달리아, 이 두 사람은 결혼한 지 불과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신혼부부입니다. 달리아 집 앞에는 이미 경찰차가 에워싸고 있었고 집 앞은 다 폴리스 라인이 설치된 상태였어요. 너무 놀란 달리아가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경찰이 그녀를 저지했죠. 이른 아침 운동을 간 사이 괴한이 침입을 했는데 마이클이 총에 맞았고 안타깝게 현장에서 즉사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그 당시 현장을 담은 영상 확인하시죠. You be the judge of what happens next. Is your husband Michael? Okay, I'm sorry to tell you, man. He's been killed. He's been killed, man. Try to calm down. We know the cops are acting. I can't let you see him, man. What about Dahlia? I need you to make it to the station. Amidst all of that tremors and shaking of her body, there wasn't any real tears coming out of her eyes. 달리아는 남편의 사망 소식에 울부짖으면서 몸을 떨었고 경찰은 최대한 그녀를 위로했죠. 어쨌든 사건 이후 달리아는 참고인 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가게 됩니다. 경찰은 이 사건이 일반적인 침입사건이 아닌 것 같다면서 혹시 주변에 남편과 원한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달리아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예상 외의 스토리였죠. 마이클과 달리아는 1년 전인 2008년에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금방 사랑에 빠졌는데 결혼까지 가기엔 약간의 문제가 있었어요. 마이클이 전 부인과 여전히 이혼 소송 중이었던 겁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고 결국 2009년 2월 마이클이 이혼 도장을 찍은 지 단 5일 만에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하게 되죠. 정식으로 부부가 된 후에 플로리다 해변가에서 신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는데 경찰이 집안에 갑자기 들이닥친 겁니다. 이들은 침실과 거실을 다 헤집어 놓으면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는데 그건 마약이었죠. 사실 마이클에게는 과거 마약을 팔다가 체포된 전과가 있었는데 그로 인해 보호관찰 중이었던 겁니다. 다행히 집안에서 마약이나 다른 위험한 게 발견되진 않았지만 달리아는 그날까지
마이클의 이런 과거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내가 남편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또 있는지 그녀는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레 뒷조사를 하던 중 마약 거래 전과뿐만 아니라 과거 마이클이 사기 혐의로 감옥에 수감된 적이 있다는 것도 알아내게 되죠. 달리아는 남편의 이 숨겨진 과거에 충격을 받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둘 사이 다툼까지 발생한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남편의 전과 기록을 알고 있던 달리아는 경찰에게 어쩌면 그 주식 사기 피해자들 중에서 마이클에게 원한을 가질 만한 사람이 있고 그중 한 명이 마이클을 죽인 게 아니겠냐라고 진술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때 경찰의 반응이 의외였죠. 그냥 싱겁게 웃어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달리아 씨, 우리한테 비디오가 있어요. 잠시 후 조사를 받고 있던 이 방의 문이 열렸고 남편 마이클이 덤덤한 표정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저는 왜 말하면서도 궁금해하고 있는 걸까요? 사건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달리아는 결혼을 한 후에야 남편의 전과 기록을 알게 됐다고 말했지만 마이클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그는 결혼 전에 아내도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라고 말했는데 마이클의 사실 기록들이 성실한 사람은 분명 아니었던 것 같은데 분명한 건 돈을 가지고 사기를 칠 만한 머리와 약간의 재산이 있던 사람인 건 확실하죠. 그런데 두 사람이 결혼한 지 한 달 만에부터 이상한 기운이 감지되었습니다. 마이클이 그냥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경찰이 붙잡더니 몸을 수색합니다.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심지어 무단횡단을 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게다가 아무리 보호관찰 중이라지만 경찰이 갑자기 집을 급습하는 건 너무도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독 자신이 뭔가 경찰의 주시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 마침 집 수색을 하러 왔던 경찰이 당신이 마약 거래를 한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았다고 귀뜸해줍니다. 자, 그렇다면 누군가 마이클에게 앙심을 품고 의도적으로 경찰에게 그가 건수를 잡히길 바라고 있는 게 분명한데요. 근데 이후에도 불신검문이 계속됩니다. 운전하던 중에 경찰이 뒤따라오질 않나 무작정 차를 막 수색합니다. 그렇게 몇 달간 온갖 수모를 겪었죠. 과연 누가 마이클을 간절히 감옥에 넣고 싶었던 걸까요? 예상하셨겠지만 아내 달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마이클은 아내를 전혀 의심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혹여 자신이 지금 이렇게 경찰한테 무언가가 걸려서 또다시 체포될 수도 있으니 그 상황을 대비해서 자신의 집을 비롯한 모든 재산을 아내 달리아 명의로 바꿔놓게 되죠. 이게 바로 달리아가 원하던 결과입니다. 남편의 재산이 점점 자신의 앞으로 바뀌어오자 그녀의 욕망이 더 뒤틀리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난 마이클한테 카페인이 필요하지 않겠냐면서 스타벅스 음료 한 잔을 건넸죠. 마이클이 몇 모금을 마셨는데 곧장 맛이 좀 이상하다는 걸 느꼈고 버려버립니다. 그날 이후 마이클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꼬박 며칠을 알아 누워야 했는데 추후에 알고 보니 음료 안에는 자동차 부동액이 들어있었습니다. 달리아의 짓이었죠. 달리아는 온갖 방법을 쓰고 있는데도 남편이 자신의 계획대로 감옥에 들어가지 않자 아예 죽이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쉽지 않았죠. 그래서 좀 더 확실한 방법을 찾게 되는데요. 달리아 자신과 과거에 깊은 관계였던 전 남자친구 모하메드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결혼 생활이 너무도 고통스러운데 마이클이 걸핏하면 자신을 거칠게 때린다고 거짓말을 하게 되죠. 이건 동정표를 얻었고 이걸 계기로 두 사람의 사이는 가까워지면서 모하메드는 달리아와 함께 마이클을 처치할 만한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모하메드는 이 계획들이 단지 남편을 다시 교도소에만 보내면 되는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달리아는 진심으로 남편을 죽이고 싶어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달리아가 남편이 마시는 술에다가 독극물을 넣으면 어떻겠냐라는 계획을 털어놓는데 이때 모하메드가 정신을 차린 겁니다. 이거 어딘가 뭔가 이거 너무 선을 넘었는데? 라는 걸 직감했고 발을 빼려고 했는데 모하메드가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자 달리아는 이번엔 청부살인업자를 고용하기로 결심했고 사람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하게 이르죠. 모하메드는 심각한 고민 끝에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달리아의 이 살인 계획을 모두 다 털어놨고 경찰은 그녀를 확실하게 검거하기 위해선 명확한 증거가 필요했을 텐데요. 경찰이 세운 작전. 우선 모하메드 차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에 두 사람의 만남을 모니터링했습니다. 2009년 7월 30일 주유소 주차장에서 두 사람이 만났고 모하메드가 네가 원한 대로 청부살인을 해줄 수 있는 킬러를 구했다 하면서 연락처 하나를 건네게 돼요. 그 번호는 킬러가 아니라 위디진이라는 현직 경찰관의 연락처였죠. 상황이 정말 흥미롭게 진행됩니다. 8월 1일 킬러로 위장한 경찰관 진과 달리아가 드디어 접선했습니다. 이때 진이 물었죠. 당신 정말 남편을 죽이고 싶습니까? 달리아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변하는 거 없어요. 전 이미 결심했어요. 5000% 정도요? 그리고 그때의 모습 또한 영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When it's done, you know, you're not to have an option to change your mind, even if you change your mind. No, there's no, like, I'm determined Definitely already. you wanna I'm do positive, like, 5,000% sure. There it is. The press would have a field day with this line. Listen again. She's 5,000% sure. You wanna I'm do positive, like, 5,000% sure. Like, no, when I say I'm gonna do something, I'm gonna do it. 이날 달리아는 현장에서 보증금 1,200달러, 그러니까 약 150만 원을 건넸고요. 살인을 끝내고 난 후 800만 원을 더 지급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게다가 알리바이가 필요했기 때문에 당신이 마이클을 죽이는 동안 자신은 체육관에 가 있겠다고 약속했죠. 드디어 4일 뒤인 8월 5일 이른 아침, 달리아는 정확히 오전 6시에 집을 떠났고 그 사이 경찰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했냐? 가짜 범죄 현장을 만들었어요. 40분 후에 남편 사망 소식을 알렸고 달리아가 급하게 돌아왔을 때 이미 이 집은 정말 살인사건이 벌어진 것처럼 꾸며져 있었죠. 폴리스 라인 쳐져 있어요. 막 사진 작가가 증거를 잡는 듯 막 연기하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본 달리아는 어땠을까요? 완벽한 범죄가 성사되었다고 기뻐하고 있었을까요? 그래서인지 아까 영상에서 본 달리아는 울부짖는 듯 했지만 그날 앞에 있었던 경찰에 따르면 눈물은 단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대반전이 있습니다. 이날 현장에는 경찰뿐만 아니라 미국의 유명 리얼리티 TV쇼 캅스가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이 모든 과정을 촬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덕분에 달리아의 이 눈물 연기가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겼고 정말 여우 주연급의 충격 연기가 이 한국까지 퍼지게 된 겁니다. 그날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던 달리아는 경찰서에 도착해서도 미리 준비하는 거짓말을 술술 내뱉었습니다. 남편의 범죄 전력이 있었다라고 읊어가면서 그 사람을 죽이고픈 사람이 많은 것처럼 설명했죠. 그런데 잠시 후 더 드라마 같은 장면이 연출되죠. 달리아 앞에 그녀와 거래했던 가짜 킬러가 수갑을 찬 채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서 경찰은 당신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라고 압박했죠. 달리아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으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발뺌했는데요. 그렇게 부정하면 할수록 죄는 더 커지는 걸 전혀 몰랐겠죠. 이 사건의 활용점정은 잠시 후 남편 마이클이 멀쩡히 살아서 등장했을 때입니다. 달리아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녀는 눈물을 보였습니다. 감격의 눈물이요. 당신이 죽은 줄 알았다면서 남편 마이클에게 두 팔 벌려 달려가더니 안겼죠. 이 모습은 놀라움을 넘어서 정말 심하게 가증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달리아의 쇼가 끝났습니다.
제보와 증거까지 명확한 상황에서 달리아는 1급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됐죠. 하지만 범죄 모의가 이렇게 영상으로 남아있을 만큼 확실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달리아는 혐의를 전면 부인합니다. 이걸 꼭 들어보셔야 되는데요. 달리아의 주장이 정말 너무도 황당해요. 사실 자기는 잠복경찰이 가짜 청부 살인업자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이 모든 게 리얼리티 쇼 캅스의 추적 촬영 일부였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는데 왜 그랬냐? 남편 마이클이 예전부터 리얼리티 프로에 출연을 해서 유명인이 되는 게 꿈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살인 청부를 하는 아내 역할을 연기한 것뿐이라고 설명하게 되는데요. 이 여자 정말 너무 대단하죠. 즉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은 남편이 요구한 대로 짜여진 남편의 시나리오라는 그녀의 진술. 이게 재판에서 먹혔을까요? 배심원단은 단 한 명도 그녀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고 최종 재판에서 달리아는 유죄를 선고받습니다. 여러분도 어쩌면 다소 느끼셨을 텐데 일각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고스란히 TV쇼에 담아서 방영했다라는 것에 좀 과한 게 아니냐라는 비난도 있었습니다. 또한 시청률을 위해서 뭔가 좀 장면을 억지로 연출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었죠. 살인 청부라는 소재가 사실 자극적이긴 합니다. 게다가 범죄자가 막 경찰 품에 안겨서 이 눈물을 짜내는 장면은 어디서도 쉽게 포착하기 힘들죠. 이 부분에 대해 제작진은 자신들은 사건에 전혀 관여하거나 연출된 장면도 없었다라고 하면서 그저 제보를 받고 촬영을 하다가 생긴 우연의 일치라고 설명합니다. 유죄 선고를 받은 이후에도 달리아는 굳건하게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수차례 항소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그녀는 현재 플로리다 한 교도소에 수감돼서 죗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달리아는 또 다른 별명 희대의 악녀로 불리고 있죠. 어쩌면 제가 토미에서 다뤘던 수많은 범죄자들은 달리아처럼 잔혹하게 미리 살인을 모의하고 또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던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운 좋게도 달리아는 그 이중적인 모습이 카메라를 통해 낱낱이 드러났죠. 그러면서 속 시원하게 진실이 밝혀진 아주 희귀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녀를 잡기 위해 펼쳐진 이 영화 같은 검거 작전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몰래카메라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죠. 오랜만에 속이 시원하면서도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는 희대의 악녀 달리아.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회사원 A씨는 원래 경기도에 살고 있었지만 1년이 넘는 동안 왕복 4시간이나 걸리는 이 출퇴근 시간에 시달리다가 결국 큰 맘을 먹고 독립을 결정합니다. 발품을 팔고 또 팔아서 강남 인근의 한 주택가에 작은 원룸을 구하게 되는데요. 주변 시세에 비해서 비교적 저렴하고 또 집주인이 어차피 지금 비어있으니까 빨리 들어오면 좋다고 재촉을 하시는 덕분에 바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와, 회사랑 가까우니까 출퇴근 시간도 벌고 또 혼자 사는 재미도 있고 그는 이 새로운 자취 생활에 큰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이사간 집은 도배가 깔끔하게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주방 가전, 옵장 이런 데도 굉장히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었어요. A씨는 이사를 하게 된 그날 간단하게 청소만 좀 하고 짐을 풀자라는 생각으로 걸레를 빨아서 방 구석구석을 닦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방 모서리에 이렇게 조금씩 개미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니, 집은 되게 깨끗한데 웬 개미떼지? 혹시 이렇게 방충을 안 하셨나? 이거 나중에 주인 아저씨한테 말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첫 자취다 보니까 그렇게 짐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정리가 금방 마무리 되었는데요.
이후에 A씨는 새 집에 왔으니까 뭔가 약간 나만의 조촐한 축하 파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편의점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동네를 구경을 할 겸 주변을 좀 산책을 하다가 저녁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상합니다. 들어서자마자 문틀에 개미떼가 또 잔뜩 보이는 겁니다. 아, 뭐지? 일단 신발로 개미떼를 이렇게 비벼서 죽여놓고 문을 열어서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어쩐지 아까는 느끼지 못했던 그 굉장히 쾌쾌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요. 분명히 집을 보러 온 첫날도 그렇지 않았고 아까까지만도 그러지 않았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쾌쾌한 냄새가 나는 거지? A씨는 주인 아저씨한테 전화를 걸어서 개미떼가 잘 보인다, 쾌쾌한 냄새가 나는 것 같다, 이것저것 불만사항을 이야기합니다. 주인 아저씨가 당장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없었죠. A씨는 사온 맥주를 한 잔 마시기 시작했고요. 이내 피곤이 몰려와서 금세 잠이 듭니다. 근데 문득 눈이 퍽 하고 터졌어요. 잠시 멍한 기분으로 누워있다가 보니 여기 새 집이지? 아직 익숙치가 않다 보니까 깼나 봅니다. 그가 화장실을 다녀왔어요. 그리고 잠을 청했지만 이상하게 도통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아서 다시 눈을 떴는데 그때 A씨의 몸이 굳어버립니다. 창밖에 누군가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인데요. 누구지?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곳은 거의 2층에 가까운 높이에요. A씨는 몸이 굳어갔고 눈알만 천천히 돌려서 다시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정신을 잃게 되죠. 창문에는 두 손을 모은 중년 남성이 집안을 자세히 보려는 듯 눈을 커다랗게 뜨고 있었는데 그와 눈이 마주쳤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한때 방배동 어느 주택가 일대에서 돌던 괴담을 각색한 내용입니다. 그곳에선 어떤 집 근처에 개미가 들끓는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2층에 다리 없는 남자 귀신이 떠 있는 걸 봤다라는 괴담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러던 2013년 12월 방배경찰서로 제보 전화 하나가 들어옵니다. 우리 동네에 7년 전에 암투병을 하던 한 이웃집 남자가 있었는데 자취를 감췄다는 내용입니다. 아니, 성인이 잠시 연락이 안 되는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7년이라고 정확히 이야기를 한다라는 점? 게다가 주변에 아주 쾌쾌한 냄새가 난다라는 제보를 몇 번이나 경찰이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그 문제의 집을 방문해 보기로 합니다. 경찰이 이곳에 도착했을 때 정말 집 주변에서는 어디서도 맡아보지 못한 기분 나쁜 냄새가 옅게 깔려 있었습니다. 이제 해당 집 문을 두드렸는데 아무런 대꾸가 없어요. 그런데 무턱대고 문을 열 수가 없었던 경찰은 이후에도 몇 번이나 더 방문하게 되지만 여전히 안은 고요합니다. 결국 12월 26일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이 굳게 닫힌 문을 열게 됩니다. 언뜻 집안을 둘러보게 돼요. 그랬더니 잘 정돈된 그냥 일반 가정집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다 거실에서 믿지 못할 광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아주 평범해 보이는 이 가정집 거실 중간에는 이불을 곱게 덮고 있는 한 남성이 누워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아니요, 남성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시신입니다. 심지어 거의 부패가 진행되지 않은 채 아주 잘 관리된 형태로 미라가 된 남성 시신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48살의 신 씨였습니다.
환경부 소속 3급 공무원이었고요. 사망한 지는 대략 7년 정도 지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특별한 타살의 정황은 보이지 않았고요. 신 씨는 2006년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직장을 휴직한 채 치료에 전념하던 중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2006년 말 병원 기록을 마지막으로 이후의 행적은 사라졌습니다. 평소 가깝게 지냈던 지인이나 동료도 그의 소식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고 전해지는데요. 그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 씨의 부인 조 씨가요. 남편의 그 병문안을 온 사람들에게 우리 남편은 지금 극도의 안정이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다 돌려보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내는요, 굉장히 신실한 천주교 신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함께 성당을 다녔던 지인들한테 평소에도 오늘은 제가 남편의 머리를 감겨줬다 라든지 남편이 집에서 잘 요양하고 있다 라고 말을 했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주변 그 어떤 누구도 그녀의 남편이 시신이 되어 거실에서 7년이나 보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혹여 신 씨의 아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으실 텐데요. 그러니까 상당히 고급 공무원이었던 남편만큼이나 아내 또한 학력이 높은 약사라는 직업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 집에는 남편 신 씨, 그리고 아내 조 씨 뿐만 아니라 남편의 누나인 신우이와 자녀들도 이 집에 함께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조사 결과 아이들은 지난 몇 년 동안 마치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처럼 외출을 할 때나 집에 돌아올 때 누워있는 아버지에게 인사를 하면서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나게 돼요. 7년이나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경찰은 이 집에 살고 있던 가족 모두를 대상으로 신문을 하던 도중 더 놀라운 사실을 밝혀냅니다. 이 가족들 중 그 누구도 사망한 신 씨, 즉 아버지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저 아버지는 몸이 안 좋아서 누워 있었고 그래서 그랬던 거다, 이 정도로만 가볍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신 씨의 아내 조 씨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면요. 그녀는 평소 굉장히 깔끔한 성격으로 약사였잖아요. 그래서 무언가를 이렇게 닦거나 소독을 할 때 꼭 알코올을 사용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카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그 카톨릭에서 천주교에서 악마를 쫓거나 축복을 하는 데 쓰이는 성수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그거를 마시는 일도 있었고 또 여기저기 자주 뿌렸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녀는 침상에 누워있는 남편의 몸을 매일같이 씻기고 알코올로 닦아주면서 옷도 갈아입혀줬다고 증언합니다. 또 두 사람이 이제 남편 옆에서 함께 잠을 청하기도 했었는데요. 자신은 단 한 번도 남편이 죽었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같이 누워있으면 남편의 심장 소리와 맥박이 느껴졌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이해하기 힘든 사실이 밝혀집니다. 2015년 7월 검찰 조사 결과 남편이 사망한 2007년 4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아내는 남편의 휴직수당과 급여 명목으로 2억여 원을 수령했던 겁니다. 결국 이건 그럼 돈을 노린 거 아니냐라는 경찰 신문에 아내 조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남편의 돈을 챙긴 건 맞다. 하지만 내 남편이 아팠고 누워 있었고 당연히 휴직수당, 급여 받아야 하는 거고 남편이 다시 깨어날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듣다 보니까 좀 단순한 사기극인지 아니면 정말 그녀의 정신에 뭔가 판단의 문제가 있는 건지 저도 헷갈리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검찰이 중요한 단서를 찾아냅니다. 2008년 11월, 즉 남편이 이미 사망한 이후에 아내는 환경부의 명예퇴직 담당자를 찾아가서 남편이 거동이 불편해서 명예퇴직서를 대신 제출하러 왔다라고 거짓말한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조 씨는 특별한 정신병력이 없는 상태로 밝혀지게 되고요. 남편이 죽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돈을 가로채기 위해서 시신을 숨기고 환경부를 속인 혐의를 받게 되죠. 게다가 사체 유기, 사기 혐의, 불구속 입건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렇게 단순하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4년 5월 다시 재검토를 하게 됐는데요. 검찰이 다시 이제 사건을 보니까 특별한 약품 처리를 하지 않고도 시신이 부패하지 않을 만큼 남편을 깨끗이 보존해온 사실을 검찰이 인정하게 됐고요. 이것 때문에 사체를 고의적으로 유기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남편이요 고액의 사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것보다 적은 급여만 수령을 했고요. 약사로서 그녀도 수입이 일정했는데 남편이 사망한 사실을 알고도 남편의 보험은 타지 않고 그러니까 남편이 회사를 가지 못해서 받는 그런 돈만 수령한 것으로 봐서 이거는 그녀가 꼭 사기를 치려고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범행 동기가 부족하다라고 판단해서 조 씨는 무혐의를 받게 됩니다. 이쯤 되면요, 이거 진짜 그녀가 진짜 어떤 생각을 했는지 너무도 궁금해집니다. 왜 남편이 사망한 것도 모른 채 살았던 걸까요? 그런데 알고 보면 사실 여기에는 아주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남편 신 씨와 아내 조 씨는 평소에 다시 태어나도 서로와 결혼하겠다고 말을 할 만큼 금술이 좋은 부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찾아온 남편의 병, 두 사람은 힘들어졌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쓰는 남편은 어느 날 자신의 운명을 직감했던 건지 아내에게 눈물을 보이면서 살고 싶다고 애원하게 되는데요. 그랬던 남편이 죽은 후에 어쩌면 아내는 그 남편의 빈자리를 도저히 믿을 수 없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의 시신을 계속 살아있다고 믿으면서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들에게까지 그렇게 믿게 한 것이었죠. 사실 이건 이 두 사람의 어떤 애틋한 마음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정말 이 검찰 조사 중에서 내내 아내 조 씨는 남편의 사망 사실을 믿을 수 없어 했다고 해요. 아니, 우리 남편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망한 지 7년 만에 이게 밝혀져서 장례를 치르고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옮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는데도 불구하고 아내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일상으로 돌아오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궁금증이 생깁니다. 아니, 평범한 가정집에 있던 시신이 어떻게 미라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게 가능할까요? 보통은요, 시신을 미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방부 처리 같은 전문적인 어떤 기술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녀가 약사였다라는 것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미라화한다라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이렇게 집안을 건조하게 하거나 약품 처리를 하는 것들이 발견되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남편의 사망 시기가 겨울로 추정을 하면서 아무래도 좀 건조한 날씨, 게다가 히터가 틀어지고 하면 부패를 좀 막았을 수도 있다고 추측을 해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그 추측이 과연 맞는가? 아니, 가정집에서 아무리 밖에는 춥고 아내가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게 미라가 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당시 남편이 항암 치료를 하면서 몸에 그 항암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을 텐데
사망하고 난 후 그 남아있는 성분과 함께 아내가 알코올 처리를 한 이 두 부분이 무언가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시신이 보존이 된 것이 아니냐라고 추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사실로 밝혀진 것은 아직 없다고 합니다. 방배동에서 미라가 산다? 이야기는 굉장히 섬뜩하게 다가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남편을 떠나보내지 못하는 아내의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이 어쩌면 이 모든 미스테리한 일을 완성하게 한 것은 아닐까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